자, 여러분 또 우리 시작해 보죠. 이 시간에는 597페이지 04번 저당권 설정 등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법상 이렇게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주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동택 등을 한 동, 두 동 해서 쭉 여러 동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겠습니까?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바로 입주자 모집 안을 만들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사업 주체가 바로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한국토지동사다, 그리고 지방사다, 이네들이 만든 그 공동출자해서 출자비를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 규정은 민간사업자인 등록사업자에게 주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죠. 입주자 모집을 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확정됐다. 그래서 동호수 결정 나가지고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럴 때에 이 사업 주체 말입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 함부로 누구에게 돈 빌려다 쓰면서 채권자가 담보물로서 저당권을 좀 설정해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 사업 주체가 바로 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변제 기간 내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저당권 실행차 이 대지단 그 소유권 바로 경매에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매에다 넣어가지고 만약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이 사업체가 그러면 이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 대지를 지금 날리게 된 깨게 되어서 유치가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업주체에게 바로 이 주택을 건설하려는 이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함부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설정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또 바로 이 건설되어지는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되어지는 이 주택도요. 일단 이 건설하는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까지 다 냈다 그러면 이네들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해서 분양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보호등기를 하고 이런 소유권 보호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 주택이 단 그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누구에게 돈 빌려다 쓰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그 역시 그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채권 바로 변제기간이 도래했는데
채무 변제관이 이 사업주가 도래의 것만 갚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차 저 주택을 경매에다 넣어서 날릴 수가 있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 또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할 목적 가지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 이 주택을 건설하려는 이 대지라든가 건설 중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 입주 예정자에게요. 사업체가 건설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바로 소유권 이의등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잔금되고 그러면은 소유권 이의등기를 딱 해주게 되면 이 입주 예정자들이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죠. 그때 이 입주 예정자들이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오늘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저당권 등을 설정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권으로서 이 기간이 중요해요. 일정 기간 동안 바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체라는 자는 바로 주택건설 대지와 건설된 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이 어떻게 되냐?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597페이지 딱 포인트를 잡고 줄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기간 동안 거기다. 그 기간을 꼭 아셔야 돼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냐? 넘어가서 보면 바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를 박스 처리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뭐냐?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하지 말라.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하지 말라. 세 번째, 바로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매매도 하지 말고 증여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매매 처분, 증여 처분 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라. 바로 이 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알아두시고 바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간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입주 예정자들이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바로 저당권 등을 설정 행위를 하지 말도록 했는데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그날을 말한다라고 알아주십시오. 598페이지 바로 첫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다. 이제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입주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잔금도 넣고 그래야 돼요. 잔금도 넣고 그래야 들어와 이렇게 살게 하죠. 잔금을 내야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입주 가능이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 언제 입주 가능일을 통보해 줄까요? 잔금을 다 낸 날. 잔금을 다 낸 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한 것은 잔금 납부일 그러면 또 틀려요. 입주 가능이다. 꼭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무엇을 말한다? 잔금 지급을 하면 틀려요.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 그거 꼭 중요표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물권인데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입주권은 등기되는 부동산 입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일 때는 또 달라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거기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딱 체크해 두셔요. 가로 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일 때만? 주택조합일 때. 그래,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기산점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도움 없이 아까 1, 2, 3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하겠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은 통과하고요. 가로 3번 부기 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보시면 부기 등기 명시 내용과 2번 부기 등기 예외가 되어 있죠. 먼저 동그라미 1을 먼저 보겠는데, 이 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통사 이런 공공기관이다. 그럴 때는 부기 등기 의무가 면제돼요. 굳이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 국지공이 사업 주체다 그러면 부기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부기 등기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국지공이 아닌 자일 때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되는데, 부기 등기 내용이 무엇이냐? 기업과 니은이 그겁니다. 대지 경우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는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 또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토지로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음. 이런 내용으로 토지의 대지경은 부기를 하도록 하고요. 주택도 그와 유사하게 바로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기 등기가 이루어졌다.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라가죠. 그래서 부기 등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다 후순위 등기로 미연합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게 돼요. 자, 그 내용이 599페이지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을 보겠는데, 동그라미 3번. 이 부기 등기는 언제 하느냐? 부기 등기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하느냐?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 시점은 이 주택 건설 대지, 이 대지에 대해서는 이 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사업체가 누군가에게 이 땅에 A가 있다 그러면 A한테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 그때 부기도 함께 해라 이겁니다. 소유권 이등기 할 때게 바로 소유권 이등기 바로 밑에다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호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보호등기 할 때 바로 밑에다 부기도 해놔라 이거죠. 이 주택은 바로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공시를 해놓게 됩니다. 부기 등기 해가지고.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걷다 체크해. 대지는 언제 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다만 그 주택건설 대지 중 주택자비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분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를
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주택건설 대지는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부기하느냐? 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과 동시에라 이겁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때 부기를 하고 들고 가야 돼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과 동시에 신청과 동시에 하고요. 건설된 주택, 이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라 이거 좀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기 등기 효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은 후순위해야 돼요. 후순위. 그래서 그것들은 다 무효 처리해 가지고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이거죠. 4번 부기 등기를 이후에 그때 체크해요.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로 한 경우는 그 효력을 무효한다. 이거 무효한다 꼭 아십시오. 취소할 때가 아니라 무효한다. 다만 이 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상 부실해 가지고 부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체에게 바로 이 입주 예정자들이 이 대지 이것들을 다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진행을 한다. 그럴 때 사업 주체 대신 입주 예정자들이 그 건을 넘겨받게 된다. 그럴 때는 부기 등기 이후에 이 소유권을 그쪽으로 넘겨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 4번의 끝에 보면 사업 주체의 경영 부실로 입주 예정자에 따름이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00페이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나와 있죠. 거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있어요. 가로를 보면 주택법상 이 사업 주체가 그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동그란 1번 공공택지 하나, 2번 공공택지 A혜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하는 지역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데 이 두 가지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이 54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거기 이하로 분양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걸 분양가격 상한제랍니다. 이 정도 이하로만 공급해라라고 상한제를 적용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됩니다.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어떠한 지역에서 공급되어질 때 분양가가 제한받느냐, 분양가를 자율화시켜주지 않느냐. 바로 이 공공택지 이렇게 공공택지 분양받아가지고 일단 공동택 건설해서 분양한다. 그러면 이걸 건설 공급하는 사업체는 이 주택법에 따라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급을 해야 돼요.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하죠. 그래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버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 주택이 됩니다. 또 이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여기가 공공택지가 아닌데 공공택지가 아니래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바로 이 분양가격을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도록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규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라고 지정 공고해버립니다. 자, 그래 여기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태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요. 이렇게. 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게 되면 그만큼 어때요? 분양가가 좀 일반적으로 싸게 공급되니까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이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았던 자들은 바로 전매 제한도 받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직접 5년 동안 거주하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5년 동안 수도권일 때 5년 동안 실제 거주를 요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것. 자, 그걸 꼭 알아주시고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태 이게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그때 심화학설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토지 임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따뜻함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택지비, 공사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양가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공시를 해야 한다.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 2번 보죠. 가로 2번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도 있어요. 이걸 눈여겨 좀 보십시오. 네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까지가 한 묶음이니까 동그라미 4번까지를 잘 좀 받으세요. 이 동그라미 4번이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주택은 그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체가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아먹어도 되냐 주택을 바로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고 바로 도시에다가 건설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나 홀로 가구의 주택수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되고 있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지형 1주택, 단지형 다주택, 원룸주택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로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예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이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특히 3번 또 잘 나온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그래 어느 지역에 관광산업을 진작시키고 애국 관광들을 많이 유치한다. 또 국내 관광들을 유치한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개발한다. 거기다 건설 공간은 공동택이 있다. 그때 그 공동택이 규모가 크다. 그러면 나름대로 휘황찬란한 공동택을 건축해서 관광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다. 이런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50층 이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이다. 원래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다라고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했는데 여기
관광특구에서 건설공업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규모는 층수가 50층 이상인 공동택. 이때 50층 이상인 공동택이 있다. 그러면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상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이 중 50층 이상인 공동택은 이 세 가지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아파트죠. 그래서 이 공동택에다 적으시고 아파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공동택이죠. 근데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다 4개층 이하이죠.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호 바닥면 잡기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택이라고 이하면 다세대 주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50층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공동택 아파트를 의미한다 이것도 아시고 높이가 바로 150m 이상이다. 그런 공동택도 높이가 나왔다. 그러면 몇 미터마다 그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느냐? 4m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4m로 계산하면 높이가 150m다. 그러면 16. 그래서 40점 못 되죠? 40점 안 되고 30한 이렇게 4로 나누면 3, 4, 12가 되고 그 다음에 30은 4, 7에 28 4, 7, 28이 되는데 2m 남죠? 그러면 2m도 한 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48층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아파트가 된다. 자, 아무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그런 공동택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업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시고 4번이 또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제가 개정된 내용을 드렸잖아요. 개정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그런 박스 안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바로 그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이고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런 사업으로 바로 이런 사업에 그 사업시행자 그래 이런 사업시행자가 참여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거주무 아까 몇 년 동안 거주무를 부과한다고요? 5년. 그것도 어디에서 건설 공급되거든요?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라고 할 때 바로 5년의 거주를 요구받는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수도권에다 포인트 잡고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다 줄 것이에요.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바로 거주 분양가 상한제 정택의 입주자 거주문은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니까 잘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번에 시행령까지 주택법 시행령까지 대폭 바로 개정되어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기본서 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개정된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그 이전에 자주 좀 이번에 프린트물로 드렸던 자료를 관련된 페이지에다 꼭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서 다 끝나고 나서 한번 개정된 것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거주무교환은 시험에 한 문제 나오지만 일단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과하고 다음에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604페이지 604페이지 보면 공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나 있죠. 그래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 시도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 있다 합니다. 민간 택지죠. 애허 택지니까 바로 이걸 먼저 아시고, 그러면 어디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 나갈 수가 있느냐? 바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박스와 같아요. 박스, 투기 과일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바로 직전을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이 속하는 달 전달을 직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12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초과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 따라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2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바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그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지역.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할 때 절차가 나 있죠.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인데 이 지정할 때는 미리 그 지역의 시도사 의견을 미리 듣고요. 그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호수 구청장한테 공고 등을 통보해 주죠. 통보를 받았던 시장호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한다. 이 흐름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로 3번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를 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역을 없애줘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보면은 2번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시장호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 후 주택가격 안정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서 계속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풀어주라라고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은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했던 그 시도사 시정수 구청장한테 그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 정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04번 분양가격의 구성 이게 나왔는데 그건 뭐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607페이지도 통과해도 되고 608페이지 있죠. 608페이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나오는데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딱 2개만 봐두시 바랍니다. 무엇을 봐두냐? 가로 1번 시장호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바로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거 받으세요. 며칠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시장호수 구청장은 설치 운영해야 된가? 20일 받으시고, 다만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정사 지방사인 경우에는 그 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것 없고요. 다만 가로 3번 하나 볼까요? 가로 3번을 보시면 이 시장호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